한 장, 시작.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다. 칼이나 총보다 더 빠르게 젊은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상처가. 잊혀진 군부대 어딘가에서 젊은 병사들은 매일 아침 두려움을 안고 눈을 뜬다. 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휘관 때문에. 중대장 최성호는 철권으로 통치한다. 수년간 그는 휘하의 병사들을 괴롭혔고 매번 군기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덮었다. 누군가 말하려 하면 재빨리 입을 막았다. 부대 전체가 알고 있지만 모두 침묵한다. 괜히 나서지 마. 서로에게 속삭인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감찰반장 오민정이 도착한다. 30년간 군복무를 했고 특수부대 707을 거쳐온 여군이다. 그녀는 시끄럽거나 공격적이지 않다. 차분하고 주의 깊고 인내심이 있다. 병사의 눈을 한번 보면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감찰이 시작되자 사단 전체가 얼어붙는다. 성호는 모든 것을 숨기려 한다. 증인들을 협박하고 증거를 없앤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이 항상 그랬듯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하지만 민정은 서두르지 않는다. 진실은 고유한 리듬이 있다는 걸 안다. 천천히 거짓 뒤에 숨은 거짓을 밝혀내고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하며 모든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거짓은 아무리 정교하게 쌓아올린 거짓이라도 결국 무너진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몰락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오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침묵의 대가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단어 수 250. 2장, 서론. 후방 사단의 낡은 병영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사이로 습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곳은 전방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한 후방도 아닌 잊혀진 공간이었다. 병사들은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아침 점호, 훈련, 식사, 그리고 긴장 속에서 보내는 저녁. 중대장 최성호는 45살이었다. 20년간 군복무를 해온 그는 권위적인 체격과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상급자들은 그를 엄격하지만 공정한 지휘관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에게 그는 공포 그 자체였다. 차렷. 성호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작은 실수라도 발견하면 가차 없었다. 김준호. 22살의 이등병 준호가 움찔했다. 군화끈이 풀렸다. 이게 군인의 자세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로만 죄송하면 다냐? 앞으로 나와.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나갔다.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다.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니,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팔굽혀펴기 100개, 지금 당장. 준호는 땅에 엎드렸다. 뜨거운 아스팔트가 손바닥을 태웠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병영 안에는 다른 얼굴들도 있었다. 24살의 병장 박태민은 이미 2년 반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눈에 띄지 않는 법을 배웠다.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견디면 돼. 태민은 종종 후임들에게 말했다. 시간은 흘러. 전역하면 끝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꺼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28살의 이동욱 중위는 성호의 부관이었다. 육사를 졸업하고 이상을 품고 입대했던 그는 이제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동욱은 알고 있었다. 성호가 병사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상관에 대한 충성, 경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에 대한 체념이 그를 옥죄었다. 석 달 전의 일이 떠올랐다. 한 일병이 훈련 중 사고로 다쳤다.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있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장애물 코스에서 낙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동욱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성호가 그 병사를 불러내 구타했다는 것을. 이유는 단순했다. 훈련 중 성호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이동욱 중위. 성호가 그날 밤 동욱을 불렀다. 보고서 작성했나? 예, 중대장님. 잘했어. 부대는 가족이야. 가족 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지. 밖에 알릴 필요 없어. 그날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이 죽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시간, 병사들은 생활관에 모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어머니에게 쓸 편지를 생각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훈련은 힘들지만 배우는 게 많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쓸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준호야, 태민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예, 선임. 오늘 너무 심했지. 하지만 견뎌. 중대장님은 원래 저래.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아진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성호는 자신의 숙소에서 서류를 검토했다. 사건 보고서, 훈련 일지, 인사 기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잘한다고 믿었다.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병사들을 강하게 만들고 부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 약한 놈들은 군대에 맞지 않아. 그는 종종 생각했다. 내가 단련시켜주는 거야. 나중에 감사할 거야. 그는 자신이 폭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훈육이라고 믿었다. 자신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너무 오래 무시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들리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과가 시작되었다. 점호, 조회, 훈련,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행정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사단 본부로 보낸 익명의 고발장이었다. 누군가 용기를 냈다. 혹은 절망이 용기를 이긴 것이었다. 편지는 떨리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존경하는 사단장님께, 저는 익명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중대장 최성호는 병사들을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학대합니다. 많은 병사들이 다쳤지만 모두 사고로 처리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사단장 강철민 중장은 58세였다. 그는 이 편지를 읽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부대의 명예, 자신의 경력, 그리고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 이 모든 것이 충돌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최고의 감찰관을 보내기로. 오민정. 52세의 민정은 30년간 군복무를 해왔다. 특수부대 707 출신으로 수많은 현장을 경험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굽히지 않고 공정하며 협박에 굴하지 않는 사람. 민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받았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익명의 편지, 부대의 의료 기록, 사고 보고서, 패턴이 보였다.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20대 초반, 여군으로서 겪었던 차별과 괴롭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시절. 그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언젠가 힘을 갖게 되면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준비하겠습니다. 민정은 사단장에게 말했다. 조심하게. 이건 민감한 사안이야. 진실은 항상 민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감찰반장이 온다. 오민정이 온다. 성호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소 지었다. 감찰?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 문제없어. 그는 부하들을 소집했다. 다들 들었지? 감찰 나온다. 걱정할 것 없어. 우리는 규정대로 운영했어.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대답하면 돼. 우리는 강한 부대야. 엄격하지만 공정해. 알겠나? 예? 하지만 병사들의 대답 속에는 확신이 없었다. 준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혹시 이번에는 다를까? 혹시 누군가 정말 들어줄까? 태민은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또 시작이군. 그는 중얼거렸다. 매번 똑같아. 감찰 오고, 조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오민정은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군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뒷좌석에는 민정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낡은 건물들, 피곤한 얼굴들, 무거운 공기. 그녀는 파일을 다시 펼쳤다. 이미 모든 내용을 외웠지만 한 번 더 확인했다. 세부사항이 중요했다. 진실은 항상 세부사항 속에 숨어 있었다. 차가 멈췄다. 민정은 내렸다. 강 사단장과 성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감찰반장님. 감사합니다. 민정과 성호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무표정했다. 하지만 민정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성호의 자세, 그의 말투, 주변 병사들의 반응. 30년의 경험이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 뭔가 있어. 감찰이 시작되었다. 단어 수, 1500. 3장, 촉발 사건. 사단 본부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강철민 사단장의 집무실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구겨진 편지를 다시 읽었다. 세 번째 읽는 것이었지만 매번 내용은 더 무겁게 다가왔다. 익명의 편지였다. 떨리는 손글씨가 절박함을 말해주었다. 누군가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어딘가에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강 사단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젊은 얼굴들, 누군가의 아들들. 그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덮을 수 없다. 덮어서도 안 된다. 행정관. 예, 사단장님. 오민정 중령에게 연락해. 즉시 감찰을 의뢰하겠다고 전해. 오민정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침착하게 들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도 한때 젊은 병사였다. 여군으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 무시, 그리고 때로는 폭력.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내가 예민한 거야. 군대가 원래 그래. 참고 견뎌. 그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언젠가 힘을 갖게 되면 자신처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겠다고. 이제 그녀에게는 그럴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때가 왔다. 민정은 파일을 펼쳤다. 해당 부대의 최근 2년간 기록을 요청했다. 의무 기록, 사고 보고서, 인사 이동 내역,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훈련 중 사고, 부러진 뼈, 타박상, 열상, 빈도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모두 같은 중대에서 발생했다. 최성호의 중대. 더 파고들었다. 사고가 발생한 날짜들을 표시했다. 그리고 근무 일정과 대조했다. 최성호가 부대에 있던 날과 사고 발생 빈도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흥미롭군. 민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노트에 질문들을 적기 시작했다. 누가 가장 먼저 목격했는가? 의료처치는 누가 했는가? 보고서는 누가 작성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은폐되었는가?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녀의 책상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서류들이 쌓여갔다. 각각의 표시는 하나의 이야기였다. 하나의 고통이었다. 하나의 침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출발 준비를 했다. 간단한 가방 하나. 그리고 그녀의 가장 중요한 도구, 관찰력과 인내심.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녀는 동료에게 말했다. 조심해. 폐쇄적인 부대일수록 저항이 심할 거야. 알아. 하지만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같은 시각, 해당 부대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감찰 나온대. 진짜? 누가? 오민정이래. 707 출신.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떤 이들은 희망을 품었다. 어떤 이들은 더 두려워했다. 준호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이전에도 감찰은 있었다. 그때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태민은 냉소적이었다. 또 똑같을 거야. 와서 몇 가지 질문하고 보고서 쓰고 떠나. 우린 여전히 여기 남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 혹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성호는 다르게 반응했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그날 저녁, 그는 핵심 인물들을 소집했다. 이동욱 중위, 행정보급관, 그리고 몇몇 고참 병사들. 다들 들었지? 감찰 나온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성호는 여유로웠다. 걱정할 것 없어. 이전에도 여러 번 겪었어. 원칙을 지키면 돼. 첫째, 우리는 규정대로 운영했다. 둘째, 모든 사고는 정상적인 훈련 중 발생했다. 셋째, 누구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사실만 말한다. 알겠나? 이동욱 중위, 자네가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해. 빈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일러둬. 이건 부대를 위한 거야. 우리는 한 팀이야.
팀원을 배신하는 건 용서받지 못해. 마지막 말은 위협이었다. 모두가 알아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동욱은 홀로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되었을까?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던 젊은 장교는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시스템에 맞서는 것은 경력을 끝내는 것이었다. 가족이 있었다. 미래가 있었다. 한 사람의 양심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다. 할 일을 해야 했다. 성호는 그날 밤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내일부터 감찰이 시작된다. 너희들이 할 일은 간단해.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야. 우리 부대는 강한 부대야. 훈련이 힘든 건 당연해. 그게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 알겠나? 예? 혹시라도 누가 이상한 질문을 하거든, 예를 들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냐든지 사실대로 말해. 우리 부대는 공정해. 맞지? 예? 하지만 성호의 눈은 차갑게 병사들을 훑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될 것이고 배신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준호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가슴이 답답했다. 말하고 싶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얼검했다. 그는 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아들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군대는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하더구나. 건강하게 잘 지내렴. 눈물이 났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한다 해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저 걱정만 끼칠 뿐이었다. 견뎌야 해, 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데. 같은 시각, 민정은 숙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것이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52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 수많은 전투의 흔적.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여전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눈이었다. 준비됐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그녀의 개인 수첩이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그녀가 20대에 적은 문구가 있었다. 침묵은 공범이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녀는 그 문구를 읽고 수첩을 덮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군용차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민정이 도착했다. 강 사단장과 성호가 그녀를 맞이했다. 악수를 나누고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민정의 눈은 이미 관찰하고 있었다. 성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주변 병사들의 경직된 자세. 그리고 그들의 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 환영합니다, 감찰반장님, 성호가 말했다. 우리 부대를 검사하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정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편하게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민정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진실은 항상 환영받아야 하니까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쟁이 선포된 순간이었다. 민정은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병영, 훈련장, 의무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관찰했다. 작은 세부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병사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 안녕하세요.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눈을 피했다.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했다. 의무실에서 민정은 의무관을 만났다. 김철수 소령, 50세,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남자였다. 최근 의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김소령은 파일을 꺼냈다. 민정은 천천히 넘겼다. 페이지마다 사고 기록이 있었다. 너무 많았다. 훈련 중 사고가 많네요. 예, 훈련이 강도가 높아서요. 그렇군요. 민정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김소령의 눈을 봤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첫날이 끝났다. 민정은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관찰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두려움, 과도한 사고 빈도, 의무관의 죄책감, 중대장의 과잉 자신감.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시작이군.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밤이 깊었다. 부대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고통의 이야기, 두려움의 이야기, 그리고 곧 드러날 진실의 이야기. 민정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해. 진실은 서두르지 않아. 하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녀는 옳았다. 단어 수 1475. 내장, 초기 전개, 일부. 이틀째 아침, 민정은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부대가 깨어나기 전이었다. 그녀는 병영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이른 아침의 공기, 건물의 배치, 훈련장의 상태, 모든 것이 정보였다. 기상 나팔이 울렸다. 병사들이 하나둘 나왔다. 민정은 멀리서 관찰했다. 그들의 움직임, 표정, 서로 나누는 짧은 대화. 정상적인 부대라면 아침은 활기차야 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다. 성우가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아침 공기를 갈랐다. 차렷. 병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잡았다. 민정은 그들의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규율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점호가 끝나고 민정은 공식적인 인터뷰를 시작했다. 작은 회의실에 책상과 의자 2개를 놓았다. 문을 닫으면 밖에서 들리지 않는 공간이었다. 첫 번째 면담자는 병장 박태민이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민정은 부드럽게 말했다. 태민은 경직된 자세로 앉았다.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비공식적인 대화예요. 그냥 부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예, 감찰반장님. 여기서 얼마나 복무했어요? 2년 반입니다. 긴 시간이네요. 힘들지 않았어요? 태민은 잠시 망설였다. 군대는 원래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힘든 것과 부당한 것은 다르죠. 침묵이 흘렀다. 태민은 눈을 내리깔았다. 민정은 압박하지 않았다. 부대 분위기는 어때요? 상급자들과 관계는요? 좋습니다. 중대장님은 엄격하시지만 그만큼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연습된 대답이었다. 민정은 알아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목격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확실해요. 태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다. 말하고 싶은 것,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예, 확실합니다. 민정은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태민이 나가고 민정은 노트에 기록했다. 병장 박태민, 명백한 두려움. 뭔가 알고 있음. 아직 말할 준비 안 됨. 다음은 이등병 김준호였다. 준호가 들어왔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앉으세요. 준호는 앉았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군 생활은 어때요? 좋습니다. 정말요? 표정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준호는 당황했다. 아, 아닙니다. 그냥 긴장해서. 괜찮아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돼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정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힘든 일 있었나요? 준호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준호 씨,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요? 감찰하러요. 맞아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일을 한다면 그걸 멈추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예. 민정은 한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했다. 이런 두려움을, 이런 침묵을. 알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준호가 나간 후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렇게 많은 침묵, 이렇게 많은 두려움,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이었다. 오후에는 의료 기록을 더 깊이 조사했다. 김철수 소령을 다시 불렀다. 김소령님, 3월 15일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소령의 얼굴이 굳었다. 어떤 사고 말씀이신지요? 병사 한 명이 훈련 중 갈비뼈가 부러진 사고요. 기록에는 장애물 코스에서 낙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예, 맞습니다. 부상 패턴을 봤는데요. 낙상으로 인한 부상치고는 특이하더군요. 김소령은 땀을 흘렸다.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령님은 의무관이시잖아요. 침묵이 흘렀다. 민정은 부드럽게 말했다. 김소령님, 저는 적이 아니에요.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일 뿐이에요. 김소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감찰반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요?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김소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기록해 주시겠어요? 공식적으로? 김소령은 고개를 저었다. 제 경력이 끝납니다. 하지만 진실이 뭘 바꿔줍니까?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야 합니다. 민정은 이해했다. 분노하지 않았다. 이것이 시스템의 힘이었다. 개인의 양심을 억누르는. 생각해보세요. 민정은 말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저녁, 성호는 핵심 인물들을 다시 모았다. 어때? 감찰은? 이동욱이 대답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아. 계속 그렇게 유지해. 누구도 입을 열면 안 돼. 하지만 중대장님, 동욱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네? 할 말 있어? 동욱은 망설였다. 그의 양심이 속삭였다. 이건 잘못됐어. 멈춰야 해.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성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모두 수고했어. 회의가 끝나고 동욱은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오늘 면담이 계속 떠올랐다. 민정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베개 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몇 달 전부터 몰래 쓰기 시작한 일기였다. 날짜, 사건, 세부사항, 모든 것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그냥 견디기 위해서였다. 쓰는 것이 유일한 저항이었다. 언젠가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 누군가 정말로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수첩을 다시 숨겼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너무 위험했다. 민정은 자신의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했다. 노트에는 관찰 내용들이 빼곡했다. 첫 인상, 조직적인 은폐. 병사들은 말하고 싶어 하지만 두려워함. 의무관은 공범이지만 강요당함. 중대장은 자신감 있음, 아직 위협을 느끼지 못함.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모두가 침묵하는데.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침묵도 증거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일관되게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였다. 인내심을 가져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진실은 항상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리고 그녀는 옳았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주 작은 금이지만 확실히 있었다. 단어 수 1075. 5장, 초기 전개 2부. 사흘째 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민정에게 보낼 편지였다. 모든 진실을 담은 편지. 존경하는 감찰반장님께. 그의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몇 달간 겪은 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타, 모욕, 끝없는 공포, 구체적인 날짜, 장소, 증인들. 모든 것을 적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글은 계속 늘어났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쓰려는 순간 준호의 손이 멈췄다. 문득 현실이 밀려왔다. 이 편지를 보내면? 그 다음은? 보복은? 다른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은? 공포가 그를 휘감았다. 숨이 막혔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안 돼, 안 돼. 그는 편지를 찢기 시작했다. 작은 조각으로, 더 작은 조각으로.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모두 물에 흘려보냈다. 변기에 앉아 그는 울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자신의 비겁함에, 끝없는 두려움에.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는 중얼거렸다. 왜 말 한마디 못하는 걸까? 같은 시각, 민정은 자신의 숙소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2년간의 인사 기록을 샅샅이 살펴봤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다. 적어도 6명의 병사가 자발적으로 전출을 요청했다. 모두 성호의 중대에서. 그리고 모두 의문스러운 사고가 있은 직후였다. 흥미롭군. 민정은 메모했다. 불편한 증인들을 제거하는 시스템적 방법. 그녀는 전출간 병사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한 명을 찾아냈다. 전 일병 송민수, 25세, 지금은 제대에서 민간인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긴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송민수 씨? 저는 오민정 중령입니다.
군 감찰반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시죠?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전역했습니다. 과거 일은 알아요. 하지만 지금도 그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신처럼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민정은 기다렸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데요? 송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실을요. 또 다른 침묵. 그리고 마침내 송민수가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기합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맞았어요. 민정은 조용히 들었다. 메모를 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송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쏟아내기 시작했다. 몇 달간의 고통, 공포, 모욕, 날짜, 장소, 증인들, 모든 것. 중대장 최성호는 그는 괴물이었어요. 작은 실수에도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고로 처리했죠. 당신은 왜 전출을 요청했나요? 죽고 싶었거든요. 정말로요. 그래서 선택해야 했어요. 전출 아니면 자살. 민정의 가슴이 아팠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예,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공식적으로 진술해 주실 수 있나요? 송민수는 망설였다. 저는 이미 떠났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안 돌아가도 돼요. 서면 진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할게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정은 깊은 숨을 쉬었다. 첫 번째 돌파구였다. 직접적인 증언. 더 이상 침묵만 있는 게 아니었다. 부대로 돌아온 민정은 새로운 정보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병사들과 면담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송민수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준호를 다시 불렀다. 준호 씨, 송민수라는 사람 알아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예, 선임이었습니다. 그가 왜 전출 갔는지 알아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로요? 침묵. 민정은 부드럽게 말했다. 송민수 씨와 통화했어요. 그가 겪은 일들을 들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준호 씨, 당신도 같은 일을 겪고 있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무섭습니다. 말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민정은 의자를 준호 옆으로 옮겼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 씨, 송민수 씨도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했고 자유로워졌어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당연해요. 저도 당신 나이 때 두려웠어요. 하지만 알아요? 침묵은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용기만이 바꿀 수 있죠. 준호는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생각해봐요. 민정은 말했다. 제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준비되면 언제든 오세요. 준호가 나간 후 태민을 다시 불렀다. 병장님, 송민수 선임 기억하시죠? 태민은 굳은 표정으로 앉았다. 그가 왜 떠났는지 아세요? 전출을 원했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정은 말했다. 송민수 씨가 증언했어요. 그가 겪은 학대, 구타, 모든 것을요. 태민의 얼굴 근육이 경련했다. 병장님도 알고 있었죠. 보셨죠? 그리고 침묵했죠. 저는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눈 감고 입 닫아야 해요. 하지만 그게 옳은 건가요? 태민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르겠어요. 더 이상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민정은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다. 병장님,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바뀌고 있었다. 저녁, 성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민정이 전출간 병사들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동욱, 중대장님. 감찰반장이 송민수까지 찾아냈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는 책상을 쳤다. 제기랄. 왜 그 녀석을 멀리 보내지 않았어? 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장 대응해야 해. 송민수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그 녀석 정신적 문제 있었잖아. 기록 찾아봐. 중대장님. 뭐? 동욱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의 양심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동욱은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럴 건가? 언제까지 공범으로 살 건가? 준호도 잠들지 못했다. 민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침묵은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용기만이 바꿀 수 있죠. 그는 베개 밑에 일기장을 만졌다. 몇 달간의 기록, 그의 고통, 그의 진실.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민정은 숙소에서 오늘의 진전을 정리했다. 송민수의 증언 확보, 준호와 태민, 흔들리기 시작함,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다. 조금씩 그녀는 중얼거렸다.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 단어 수 1075, 6장, 중기 전개, 일부. 민정은 송민수의 증언을 토대로 3월 15일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장애물 코스 훈련 중 낙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료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이야기가 달랐다. 부러진 갈비뼈 세대, 뇌출혈, 그리고 안면 타박상. 낙상으로 인한 부상 패턴과 맞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것처럼 보였다. 민정은 당시 의무처치를 담당했던 김철수 소령을 다시 소환했다. 김 소령님, 3월 15일 부상자를 기억하시나요? 김 소령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예, 기억합니다. 의료 소견서를 작성하신 분이 소령님이시죠? 맞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펼쳤다. 여기 보면 장애물 낙상으로 인한 흉부 타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부상 패턴과 일치한다고 보시나요? 김소령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의학적으로요? 침묵이 흘렀다. 김소령님, 민정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로서 양심의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이 부상이 정말 낙상으로 인한 것인가요? 김소령의 손이 떨렸다.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요? 구타입니다.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부상입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민정은 침착하게 메모했다. 왜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으셨나요? 압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김소령은 눈을 감았다. 중대장 최성호로부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이었나요? 김소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중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라고요. 훈련 사고로 만들라고. 안 그러면 제 경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내야 하고요.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었나요?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이었어요. 민정은 녹음기를 켰다. 공식 진술로 기록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김소령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다. 예, 동의합니다. 진술이 끝난 후 김소령은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다. 감사합니다, 감찰반장님. 왜요? 제가 드디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민정은 다음으로 보안 영상 기록을 요청했다. 3월 15일의 기록이 손상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녀는 IT 부서에 직접 연락했다. 복구 가능한가요? 젊은 기술병이 대답했다.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덮었었습니다. 누가요? 기록을 보니 행정실 컴퓨터에서요. 사용자는? 기술병은 화면을 확인했다. 이동욱 중위입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민정은 동욱을 불렀다. 중위님, 3월 15일에 보안 영상을 삭제하신 이유가 뭔가요? 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저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IT 기록에는 당신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욱은 입을 다물었다. 민정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중위님, 거짓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죠? 침묵. 최성호 중대장이죠. 동욱은 고개를 숙였다. 중위님, 당신은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명예와 정의를 배웠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것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닙니다. 그럼 왜 계속하시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명령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정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제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병사들의 미래입니다. 동욱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는 간신히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순 없어요. 동욱이 나간 후 민정은 현재까지의 증거를 정리했다. 송민수의 증언, 김소령의 고백, 의료 기록의 조작, 영상 기록의 삭제,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성호, 전엽, 성호는 위기를 감지했다. 그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감찰반장이 증거를 모으고 있어. 참석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송민수가 증언했고 김소령도 흔들리고 있어. 우리는 대응해야 해. 어떻게요? 누군가 물었다. 증인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야 해. 송민수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어. 김소령은 업무 능력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야 해. 하지만 성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성호는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장교 시절, 이상에 불타던 시절. 언제부터 변했을까? 첫 번째 타협? 첫 번째 폭력? 첫 번째 거짓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과거를 반성할 때가 아니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태민을 찾아갔다. 선임,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저, 감찰반장님께 진실을 말하려고요. 태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미쳤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송민수 선임도 증언했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태민은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준호야, 생각 좀 해봐.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안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요. 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준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선임도 아시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침묵하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태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 정말 하려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태민이 말했다. 그럼 나도 함께 할게. 준호는 놀랐다. 정말이에요? 너 혼자 보낼 순 없지. 그리고 나도 이제 지쳤어. 비겁하게 사는 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다. 내일 아침에 가자, 태민이 말했다. 함께. 그날 밤, 준호는 베개 밑에 일기장을 꺼냈다. 몇 달간의 기록. 이제 이것이 빛을 볼 시간이었다. 민정은 자신의 숙소에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태민과 준호가 서 있었다. 감찰반장님, 태민이 말했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정은 미소 지었다. 들어오세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단어 수, 1075. 7장, 중기전개, 2부. 민정의 숙소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태민과 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 모두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민정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감찰반장님, 저희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준호가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낡고 구겨진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게 제가 몇 달간 기록한 거예요. 날짜, 사건, 목격자, 모든 게 여기 있어요. 민정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떨리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2월 3일. 중대장이 나를 불러냈다. 군화끈이 풀렸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100개, 다 할 때까지 욕설과 함께. 2월 15일. 식사 중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전체 앞에서 뺨을 맞았다.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다. 3월 5일. 훈련 중 동작이 늦었다는 이유로 구타. 갈비뼈가 아팠다. 의무실 가지 못했다. 페이지마다 고통의 기록이었다. 민정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걸 왜 썼나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록은 할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이게 모든 걸 바꿀 거예요. 태민이 말을 이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 겪은 것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렵지 않나요? 두렵습니다. 태민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평생 이 침묵을 안고 사는 거예요. 민정은 녹음기를 꺼냈다. 공식 진술을 기록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늦게까지 진술이 이어졌다. 태민과 준호는 몇 달, 몇 년간 목격하고 겪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구타, 모욕, 협박,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민정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날짜, 장소, 증인들의 이름.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진술이 끝났을 때 이미 새벽이었다. 고생하셨어요. 민정은 말했다. 당신들이 한 일은 정말 용감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준호가 물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중대장님이 보복하지 않을까요? 민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맡겠어요. 지금부터 당신들은 내 보호 아래 있어요. 두 사람은 숙소를 나섰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어딘가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형, 준호가 태민을 불렀다. 왜? 우리 잘한 거죠? 태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래, 우리 잘했어. 다음 날 아침, 민정은 강철민 사단장에게 긴급 보고를 했다. 사단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 2명의 현역 병사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민정은 준호의 일기장을 보여줬다. 강 사단장은 몇 페이지를 읽고 얼굴이 굳었다. 이게 사실인가? 의료 기록, 증인 진술,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강 사단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즉각 조치를 취하겠네. 최성호 중대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식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네. 진행하게. 오후, 성호는 사단장실로 소환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사단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다. 강 사단장, 민정, 그리고 법무관이 앉아 있었다. 앉게, 최 중대장. 성호는 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심각한 혐의들이 제기되었네. 부하 폭행, 의료 기록 조작, 증거 은폐. 성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민정이 서류를 펼쳤다. 송민수의 증언입니다. 김철수 소령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사 김준호의 일기장입니다. 몇 달간의 학대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호는 일기장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있습니다. 민정이 계속했다. 병장 박태민의 증언, IT 기록상 당신의 지시로 보안 영상이 삭제된 증거.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민정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의료 기록과 증언이 일치하죠? 성호는 말문이 막혔다. 강 사단장이 말했다. 최성호 중대장, 당신을 즉각 직무 정지시키겠네. 정식 군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네. 사단장님, 저는 부대를 위해 강 사단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하들을 폭행하고 기록을 조작하는 게 부대를 위한 거였나?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네.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호병, 2명의 헌병이 들어왔다. 최성호 중대장을 구금하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격리 수용한다. 성호는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헌병들이 그의 팔을 잡았다.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성호는 복도에서 준호와 태민을 봤다. 두 병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 아니 패배감이 그를 짓눌렀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중대장이 구금되었다. 감찰반장이 이겼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안도의 한숨,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망.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누군가 물었다. 이미 바뀌고 있어. 다른 누군가 대답했다. 동욱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도 곧 조사를 받을 것이었다. 증거 은폐에 가담한 죄. 그는 사표를 꺼냈다. 하지만 쓰지 못했다.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민정을 찾아갔다. 감찰반장님, 저도 진술하겠습니다. 민정은 그를 바라봤다.
중위님 차례가 왔군요. 예, 제가 한 일, 제가 본 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동욱은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성호의 지시로 한 모든 일, 목격한 모든 폭력, 조작한 모든 기록. 왜 이제야 말하시나요? 동욱은 눈물을 흘렸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들이 준호와 태민이 용기를 냈는데 저만 숨을 순 없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오셨네요. 동욱의 증언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날 저녁 민정은 부대를 걸었다. 병사들이 그녀를 보고 격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눈빛에 감사가 있었다. 한 젊은 병사가 다가왔다. 감찰반장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희에게 귀 기울여 주셔서요.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셔서요. 민정은 미소 지었다. 이건 당신들이 해낸 거예요. 내가 한 건 들어준 것뿐이에요. 밤이 되었다. 민정은 숙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 모든 증언, 모든 진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쓸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용기를 낸 그들이다. 창밖에서 별이 빛났다. 긴 싸움이었지만 끝이 보였다. 단어 수 1075. 8장 반전. 구금 사흘째 밤 준호는 악몽에 시달렸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렸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소용없었다. 몇 달간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두려움, 분노, 수치심, 고통, 감정의 쓰나미가 그를 덮쳤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조용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태민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준호를 발견하고 즉시 그의 옆에 앉았다. 준호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준호는 멈출 수 없었다. 몸 전체가 떨렸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태민은 준호를 안았다. 괜찮아. 울어도 돼. 이제 안전해.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중대장님이 돌아오면, 만약 재판에서 이기면 그런 일 없을 거야. 증거가 있어.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만약에 준호의 공황은 계속되었다. 태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즉시 민정에게 연락했다. 민정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왔다. 준호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준호 씨, 저를 봐요. 나를 봐요. 준호는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숨을 쉬어요. 천천히. 나와 함께. 들이쉬고 내쉬고. 민정은 차분하게 준호를 진정시켰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준호의 호흡이 안정되었다. 미안해요. 준호는 속삭였다. 저는 약해요. 아니에요. 민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강해요. 약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강한 사람이 견디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준호 씨, 당신이 겪은 건 트라우마예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민정은 태민을 돌아봤다. 병장님도 힘들죠?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도 잠을 잘 못 자요. 내일 아침 둘 다 군 상담관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요? 준호가 물었다. 물론이에요. 용기를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준호와 태민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 상담사 박지은 소령은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준호 씨, 당신이 겪은 일은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었어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더 강했다면? 아니에요. 강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폭력은 폭력이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준호는 처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다.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췄다. 태민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몇 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을 하나씩 풀어냈다. 저는 제가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행동하셨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필요한 때였어요. 한편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준호와 태민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민정은 추가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는 성호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이었다.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신고되었지만 묵살된 사건들, 은폐된 폭력들,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 민정은 강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사단장님,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의 문제예요. 강 사단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상급자들이 신고를 무시했어요. 부하 장교들이 폭력을 목격하고도 침묵했어요. 의료진이 기록을 조작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시스템이 그걸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보고 체계, 감독 시스템, 병사 보호 정책,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강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안서를 작성해주게. 최고 사령부에 보고하겠네. 민정은 며칠 밤을 새우며 포괄적인 개혁안을 작성했다. 독립적인 신고 채널, 외부 감독 기구, 의무적인 리더십 교육,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 한편, 구금된 성호는 자신의 감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믿었다. 다들 그렇게 해왔어. 왜 나만 처벌받는 거야?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다. 준호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이 떠올랐다. 그 떨리는 손글씨, 절박한 기록들. 2월 3일, 팔굽혀펴기 100개. 그게 자신이 한 일이었다. 하나의 훈련이 아니라 한 젊은이의 고통이었다. 성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젊은 장교 시절, 그도 이상이 있었다. 공정하고 명예로운 군인이 되고 싶었다. 첫 번째 변화는 언제였을까? 아마도 자신의 상관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봤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 이게 군대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조금씩 타협했다. 작은 폭력, 작은 거짓말, 작은 은폐.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그는 자신이 경멸하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괴물이 되었구나. 처음으로 성호는 진정한 후회를 느꼈다. 변명이 아니라 진짜 깨달음.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파괴한 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다. 군검찰은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 사건의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 검사 정수진 소령은 민정과 회의했다. 증거가 압도적이네요. 유죄는 확실합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 5년은 될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혜택을 박탈당할 거예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정의겠죠. 하지만 감찰반장님, 정소령이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무슨 뜻이죠?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알아요. 그래서 개혁안을 작성했어요. 좋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법적인 측면에서요. 두 사람은 협력하기 시작했다. 처벌과 예방, 정의와 개혁, 모두 필요했다. 준호는 재판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이게 정말 내가 쓴 거구나. 태민이 옆에 앉았다. 힘들지? 예, 하지만 읽어야 해요. 재판에서 증언할 거니까요. 준호야, 넌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야. 동욱은 자신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도 증거 은폐에 가담했기에 처벌을 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했기에 정상 참작이 있을 것이었다. 그는 젊은 후임 장교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떻게 타협했는지, 어떻게 침묵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불의에 동참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젊은 장교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동욱의 고백은 그들에게 강력한 교훈이었다. 며칠 후, 민정은 전체 병사들 앞에서 연설했다. 여러분이 한 일은 용감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고,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예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중, 명예, 그리고 정의에 기반한 문화를요.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으로 병사들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준호에게 편지를 썼다. 준호 씨, 당신의 일기장은 당신만 구한 게 아닙니다. 미래의 수많은 병사들을 구했어요. 당신의 용기가 시스템을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단어수 1275. 9장 절정 준비. 재판일이 다가왔다. 군사법정은 사단 본부의 큰 회의실에 마련되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가 진행되었다. 민정은 최종 점검을 했다. 모든 증거, 모든 증언,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송민수의 진술서, 김철수 소령의 고백, 준호의 일기장, 태민의 증언, 동욱의 자백,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했다. 법정에 서서 진실을 말할 용기. 준호는 재판 전날 밤 잠들지 못했다. 내일 그는 증언대에 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말해야 할 것이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용기가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용기. 태민이 그의 방을 노크했다. 준호야, 앉아? 예, 형, 못 자겠어요. 태민이 들어와 옆에 앉았다. 나도 그래. 형은 안 무서워요? 무섭지. 당연히 무서워. 하지만 알아? 이제는 침묵하는 게 더 무서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말하면 태민이 계속했다.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을 거야. 우리 이후에 올 후임들도. 그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래. 우리는 더 큰 것의 일부야.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두려움에 대해, 희망에 대해, 그리고 내일에 대해. 동욱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증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증언이 될 것이었다. 자신의 공모를 인정하고 성호를 고발하는 것.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대답은 알고 있었다. 두려움, 경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함.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더 쉬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준호와 태민의 용기가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었고 그 부끄러움이 그를 움직였다. 늦었지만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옳은 일을 해야지. 그의 아내가 전화를 했다. 여보,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당신을 자랑스러워해요. 그 말이 동욱에게 힘을 주었다. 민정은 증인들을 하나씩 만났다. 마지막 격려와 준비를 위해서였다. 송민수는 서울에서 내려왔다. 제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다. 감찰반장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그냥 진실을 말하면 돼요. 당신이 겪은 것을요. 중대장님을 보는 게 무섭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권력이 없어요. 당신이 그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송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해낼게요. 저 때문에 고통받은 후임들을 위해서라도. 김철수 소령도 긴장하고 있었다. 그의 증언은 의료기록 조작을 증명할 것이었다. 소령님, 준비되셨죠? 예, 하지만 제 경력은 끝날 겁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양심은 되찾을 수 있어요. 김소령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요. 훨씬 더 중요해요. 한편 성호의 변호인 박민호 대위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쉽지 않았다.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그는 구금소의 성호를 만났다. 중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기 어렵습니다. 성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증인도 많고요. 최선의 전략은 정상참작을 구하는 겁니다. 정상참작.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거죠.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박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중대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성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재판에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준비해주세요. 제가 직접 말하게 해주세요. 박 대위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 전날 강철민 사단장은 고위 장성들과 회의를 했다. 이 사건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사단장,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할 수는 없나? 조용히요? 강 사단장이 반문했다. 장군님, 이건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군의 명예는 진실을 숨김으로써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지켜지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강 사단장이 계속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정직하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장성이 물었다. 개혁안은 어떻게 되나? 오민정 중령이 포괄적인 개혁안을 작성했습니다. 독립신고 체계, 외부 감독, 피해자 보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가?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길게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개혁은 즉시 시작될 것이었다. 재판 당일 아침, 부대는 일찍부터 긴장했다. 많은 병사들이 방청하기로 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싶었다. 준호는 군복을 입으며 거울을 보았다. 몇 달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도 있었다. 태민이 문을 두드렸다. 준비됐어? 예, 형, 준비됐어요. 그럼 가자.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에 민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셨나요? 예, 준호가 대답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기억하세요. 진실만 말하면 돼요.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판사석에는 3명의 고위 장교가 앉았다. 검사석에는 정수진 소령, 변호인석에는 박민호 대위가 자리했다. 그리고 피고인석, 성우가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초라한 모습으로. 준호는 그를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군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최성호 중대장, 기소 내용을 들었습니까? 예. 죄를 인정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성호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성호는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하들을 폭행했습니다.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아닙니다. 성호가 말했다.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스템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를 만든 것도, 저를 방치한 것도, 저를 보호한 것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젊은 장교였을 때 이상이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명예로운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폭력을 당했습니다. 저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군대야. 견뎌라.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래서 저는 견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성호는 준호를 바라봤다. 김준호 이등병, 저는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박태민 병장, 송민수 씨, 그리고 제가 상처 입힌 모든 분들께 사과합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는 앉았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했다. 재판장이 말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검사가 일어섰다. 첫 번째 증인, 오민정 중령을 호출합니다. 민정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중령님, 이번 조사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익명의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수년간 지속된 조직적인 폭력과 은폐를 발견했습니다. 민정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의료기록, IT 로그, 증언들, 모든 것이 명확했다. 교차신문에서 박 변호인이 질문했다. 중령님, 혹시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없습니다. 저는 증거를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령님도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죠? 그것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민정은 똑바로 박 변호인을 바라봤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부당하게 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은 송민수였다. 그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냈다. 저는 최성호 중대장 밑에서 1년간 복무했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했다. 날짜, 장소, 증인들. 법정은 숨죽이고 들었다.
교차신문에서 박 변호인이 물었다. 송민수 씨, 당신은 전출을 자발적으로 요청했죠?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자발적 전출 아닙니까? 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이유를 아십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김철수 소령의 차례가 왔다. 그는 의료 기록 조작을 인정했다. 왜 조작하셨습니까?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오후가 되었다. 다음 증인은 이동욱 중위였다. 그는 증인석에 앉으며 깊은 숨을 쉬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일 것이었다. 중위님,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욱은 시선을 내리깔았다.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단어 수 1875.